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비조합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조합원 수만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여기에 매년 정년퇴직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사는 정규직을 뽑지 않고 있다. 필요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외주화로 해결하고 있다. 노조의 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살아남기 위한 변화가 절실하다. 어떤 변화가 우리의 힘을 강화시키고 어떤 변화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만들까? 산별교섭. 이제는 산별교섭이다. IMF가 터지자 날이면 날마다 일터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진다. 정부를 등에 업은 자본의 파상적인 공격에 노동자들은 단위 사업장만으로는 대응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산별노조를 건설해서 더 큰 단결로 구조조정에 대응한다. 새로운 역사의 쌍을 여는 금속노조 정리 만세! 산별노조를 건설한 다음 해에 금속노조는 지역지부 집단교섭을 한다. 그 다음 해는 중앙교섭을 성사시킨다. 여기에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일제, 주 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한다. 조합원 3만의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에서 따낸 주 5일제는 곧바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됐다. 중앙교섭 합의에 이어서 곧바로 국회에서 주 5일제 법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산별교섭의 힘이다. 금속이 그때 4만밖에 안 됐거든요. 4만도 채 안 됐죠. 그 힘으로 국회를 흔들었던 거죠. 주 5일제라는 하나의 안건, 의제를 법제화로 밀어붙이는 힘을 발휘했던 거죠. 그러니까 산별교섭의 의미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제든 간에 자기 사업장이나 자기 조합원한테 적용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산별교섭의 애초의 목표고 또 주요한 의미인데, 금속노조는 자랑스럽게도 그거를 3년 만에 해본 적은 있는 거죠. 그 후로도 금속노조는 금속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서 단위노조에서는 할 수 없는 산별협약들을 맺는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노동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손배가 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는다. 이후에 금속노조 사업장의 손배가 압류는 사라진다. 야간 노동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일자 금속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를 변경한다. 이때도 임금 저하 없는 교대제 변경을 쟁취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를 금속노조 사업장과 그 관계사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근골격계 집단 산재 신청, 발암물질 사용 금지와 예방에 관한 협약을 맺어 획기적인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한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기업별 교섭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 산별적 교섭이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업장과 조합원 수가 너무 적다. 사업주가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교섭에만 응하면 된다.
산별교섭을 강제하는 어떤 장치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산별교섭에 나오지 않는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노조를 혐오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노조 혐오가 극심한 상황인데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산별교섭에 사용자들이 응할 리가 없다. 더욱이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용자가 교섭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산별교섭은 더욱더 힘들다. 산별교섭 법제화는 바로 이렇게 어려운 산별교섭을 허용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산별교섭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이 2중, 3중 교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와의 교섭에는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도 막상 국가의 산업정책에는 사용자 단체를 대표해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에 산별교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법으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야 교섭하게 되어 있다. 교원의 경우 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근로 조건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학교 단위가 아니라 시, 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용자도 시, 도, 전국 단위로 단체를 구성해서 교섭하도록 한다.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문제에 노동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한 사업장의 교섭에서는 다룰 수 없는 산업정책과 노동정책 같은 문제들이 교섭 의제가 되고 그것으로 파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노동자가 단체 협약 효력 우산 안에 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용자 단체 조직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에 가입해 있으면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별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자신의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런 노동자들까지 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산별 협약 효력 확장 제도 덕분에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산별 협약을 적용받는다. 산별교섭에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걸 적용해야 되는 게 노동법에 다 들어가 있죠. 북유럽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이태리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그게 없으면 사용주가 왜 지킵니까? 그걸. 우리나라 노동법은 한 지역에서 전체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같은 단체 협약을 적용받을 때 나머지 3분의 1에게도 효력을 확장한다. 효력 확장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제도가 있으나 마나다. 기존 산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이를 새로운 산업이 채워가는 산업전환. 기후위기와 코로나19가 이 산업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환에 실패한 기업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생존의 위기에 처한다. 전환에 성공한 기업에서도 노동자의 상황은 비슷하다.
신산업 진출을 이유로 기존의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새 일자리는 무노조, 저임금의 제일 나쁜 일자리로 채운다. 그대로 두면 대규모 실직과 사회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온다. 이런 산업구조 변화에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 그러나 정부 계획 그 어디에도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 10월에 발표된 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보면은 사실상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밖에 없는 거고, 기업이 나서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 거고, 노동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전환 과정에서, 이런 기조는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인 거고요. 정부는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산업, 업종, 지역 차원에서 산업전환 정책을 펼치고, 자본도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롭게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있는데, 노동자만이 기업의 울타리 내에 갇혀 있다. 산별 노조를 조직했음에도 산별 교섭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세계적으로 선방한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 규모로 다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하다. 정규직이어도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형편이 낮다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과 미래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회사의 규모에 따른 지불 능력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울타리를 넘어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산별 교섭이 제도화되지 않고는 힘들다. 독일 금속노조가 총회를 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격인 총리가 그 자리에 와서 발언을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노동자에게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르다. 독일은 누가 독일 노총의 위원장이 되고 누가 독일 금속노조의 위원장이 되는지가 독일 총리가 누가 되는지만큼 관심사가 될 정도로 노동조합이 사회를 운영하는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그 사회민주당 자체가 19세기 후반에 이미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19세기 말엽에 의회에 진출을 해요. 23석인가를 차지해서. 그래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 굉장히 큰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조직화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19세기 후반부터 보여주기 시작한 거고, 최근 노동법이 개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산업,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단체 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산별 교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꼭 법으로 산별 교섭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산별 교섭 혹은 산별 협약 이런 것들을 이제 진전시키면은 어떤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정부 정책들은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 국회에서 비준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ILO 핵심 협약에 따르면 기존 법률이 산업 수준의 단체 교섭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ILO도 국제 기준에 맞도록 초기업별 교섭을 가로막는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발맞추어 금속노조도 산별교섭 제도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산별 교섭에 저해가 되는 어떤 장치들을 이제 걷어치운다거나, 혹은 이제 산별 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기준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지난해 이제 사용자 단체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 교섭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제 파업권을 확대하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국회 입법동의청원 진행을 했듯이 올해도 그 사업은 꾸준하게 민주노총과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에 대해 배운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인원 감축, 노동조합의 변화, 숙련 구조의 변화 등 빠르게 바뀌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배운다. 중등학교에서는 기업의 폐해나 실업과 빈곤 문제, 경제와 환경 문제, 세계 경제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실제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과정도 실습한다. 제가 직접 이제 본 건데 고등학교 수업 과정에 그 단체 교섭하는 훈련도 해요. 그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섭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딱 쓰고 어떻게 이제 토론을 하고 노측 대표과 사측 대표가 만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해보더라고요, 보니까. 독일에서의 노동교육은 노동자가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노동자가 정치 세력화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노동조합 하는 건 그냥 내가 혼자인 나로서 자본을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인으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 같은 노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그래서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상권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서 필요한 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 조금씩 확대돼가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그 힘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것. 우리의 투쟁으로 산별교섭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대로 쟁취해낼 때 가능하다.